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JTB는 얼마 전 이 전라북도의 신생아 수가 무서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 이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왕석순 전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김명준 센터장,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보도국의 이승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위기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40만 명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망자 수는 통계 이래 가장 많은 수를 보이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인구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인구 절벽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전북의 경우 지방 소멸의 현실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복지 재정이 증가되는 등 국가와 지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청년층과 가임 여성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졌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만혼의 증가, 독신주의를 고집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자체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진 저출산 문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이야기 나눠본다. 네, 앞서서 화면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저출산의 심각한 현실을 이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 통계청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이 40만 6천 명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015년보다 3만 2천 명, 7.3%가 감소한 것입니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 40만 명 붕괴가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을 좀 더 길게 잡고 보겠습니다. 70년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77만 명, 5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지난해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국 평균은 1.17명입니다. 전라북도는 1.2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이 세종, 이 전남, 또 충북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저출산은 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전북은 그중에서도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출산의 현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아마 통계가 보여주는 것 외에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석순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좀 우리 사회 저출산의 심각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통계 지표라든지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인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부모 세대가 50대와 60대인데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이죠. 저희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던 세대인데요. 그들이 두 자녀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 세대인 지금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예. 지금 한 명을 조금 넘기는 숫자로 낳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인구 통계학적인 용어로는 대체 생산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예. 지금 20, 30대의 자녀 세대인 앞으로 2030년이나 40년, 50년이 되면 예. 우리나라의 인구 수준은 완전히 그 바닥이 되기 때문에 예.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제일 첫 번째 국가로 예. 저희 나라가 지목될 정도로 예. 저희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시기다라고 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요인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론적으로 보면 부부가 두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런데 그보다 적은 더 지금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예, 예. 지방 소멸에 대해서 염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 가셔야될 것이 아주 염려되고 있고요. 예. 나라 전체로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유사한 숫자로 아이를 낳아줘야지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데 예. 그게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지방 소멸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낙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 2차 출산 현실. 예, 뭐 심각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예. 물론 뭐 저출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일단 좀 간단히 보면 인구 대체 수준을 지금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 즉 합계 출산율 2.1명 미만의 이제 이 사회를 저출산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아까 통계도 보셨지만 예.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 이제 이렇게 예. 되다 보면 왕 교수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국가가 이제 소멸할 정도까지 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죠. 그것은 어쨌든 위기에 관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뭐 우리가 고전적인 논의를 보게 되면 뭐 멜더스의 인구를 보면 예, 아시다시피 예. 그 이론에 따르면 이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한다면 예. 다른 이제 해법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과 같은 것들도 또 하나의 지금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그 인구 그리고 이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지역 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을 간접적으로만 일단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대책 부분에서 나올 얘기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 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완화는 시킬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왜 잠깐 얘기 들어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뭐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예. 일단 뭐 세계 전체적인 그런 추세나 인구를 놓고 동양을 놓고 봤었을 때 예. 어느 나라도 인구 대체 수준 이상을 갖다가 상회하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뭐 더더군다나 경제 수준이 일정 부분 올랐은 이자 OECD 국가의 내용을 살펴본다고는 더 그 예. 심각성은 좀 우려가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준 센터장님, 실제로 이제 그 고창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고창군도 뭐 농촌 사회라고 이제 봐야 되고 특히 네, 농촌 사회가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현실을 보시면서 그 사회에서 사시면서 저출산 문제 심각성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고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우선 취약 분만 지역입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고창에 산부인과가 생겨서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고장이 되긴 했지만 예. 그전에는 뭐 임신을 해도 분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예, 예. 뭐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또 그리고 가임 여성들이 고창에 와서 어떤 삶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예. 육아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고창은 기본적으로 자연 감소 인구가 뭐 사망 인구는 거의 6,700명에 이르는데 예. 신생아 수는 300명, 지금 작년까지는 288명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 자연 감소 인구가 뭐 한 6,700명 정도 되면 예. 고창 지역은 뭐 진짜
한 20, 30년 후에 예. 소멸되지 예.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고창군에는 그 산부인과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 지역의 대부분이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고 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저출산이 또 심각하고 이런 그렇죠. 그 악순환이 이제 악순환이죠. 빚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이승환 기자, 전라북도에서도 이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하고 해서 신생아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걸 최근에 그 통계를 스스로 이렇게 인정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난 한 1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연초고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어쨌든 저출산 기조가 상당히 그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 과연 어느 수준 정도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그 14개 시군의 인구 그 통계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예. 자료를 좀 취합해 봤습니다. 그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그 5개년도 그 해당 연도별 그 신생아 수하고 2016년도에 읍면동별 그 수를 예. 조사를 했는데요. 저도 그 취재를 하면서 사실 이런 정도의 그 감소 추세가 확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전라북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한 16,000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2016년에 지금 12,700명 선 정도로 줄어서 한 21%. 그러니까 2012년에 전라북도에 태어난 아이가 100명이었다면 예. 작년에는 한 8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놀라운 것은 일단 비율상으로 보면 농촌이 심각하긴 한데 예. 시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 14개 시군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진안 같은 데가 36%나 줄었습니다. 예. 엄청난 그 감소세죠. 근데 이게 우리 센터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고창이나 김제, 정읍 같은 시지역들까지도 이제 고창은 군부입니다만 29%가 줄었고요. 군산, 익산도 24, 5%씩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낮다고 하는 데들이 15%, 19% 수준인데 예. 군산, 익산 같은 데가 이른바 전라북도에서 빅3 지역으로 꼽히는 두 지역이 지금 29%, 24, 5% 정도씩이나 줄었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감소세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그 무서운 저출산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무섭다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뚝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서서 화면에서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1.1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1.17명이면 이게 다른 국가와 비교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왕 교수님? 네,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국가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대체 수준이 예. 2.1명이 지속될 때 저출산이다라는 예. 용어를 쓰고요. 예. 그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로 내려가는 현상이 지속적일 때 예. 그것을 우리는 초저출산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국가는 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면요. 예. 2005년부터 2005년에 1.08명이었는데요. 합계 예. 출산율이. 예. 그때부터 작년까지 해서 1.3명 이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저 출산 국가라고 예.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아까 최 교수님께서 우리 국가의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그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예.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조금 다른 게요. 실제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공중 위생이 이제 그 향상이 되고 또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인구의 성장기를 가졌다가 예. 실질적으로 인구의 대체 수준이 2.1명을 유지하는 수준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기로 줄어들지만 예. 우리나라는 안정기 없이 바로 감소기로 들었기 때문에 예. 다른 국가 분명히 차별점이 있고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1920년대에 태어난 여성, 30년대, 뭐 6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학교 출산율을 내는 그런 예. 통계 수치가 있는데요. 예. 그 통계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서구 유럽의 경우에도 예. 또 미국 사회의 경우에도 2.1명에 육박하는 순서로 낳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것이 1960년대 그 태어난 코호트 세대부터 뚝뚝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상당히 심각하다는 면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전에 그 서구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저출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저희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구 유럽이나 이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명으로 낳는 수준이 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따져봐도 예. 미완의 이제 통계이긴 하지만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2.1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통계가 나오지만 예. 우리나라는 이미 70년대생이 1.25명으로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예, 있습니다. 물론 예. 그 대목은 이제 그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속도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작동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영향도 또한 급격히 자기중심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 삶을 또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해지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소자녀관뿐만 아니라 예. 결혼도 늦게 하게 되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이 얼마나 그 심각한 것인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덧붙여서 사실은 그 우리 사회가 저출산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령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적고 또 사망자 수는 많아지면서 사실은 인구 자체가 좀 위기에 그런 처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에 지난해 1,400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건 다 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위협 요소가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 지방 소멸이라는 말씀을 왕 교수님께서도 해주셨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이 지방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이성환 기자가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왕 교수님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네. 이성환 기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그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분이 썼던 예. 그 저 책 제목인데요. 이게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큰 그 화제가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이 책에서 인용했던 그 이론을 가져다가 그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에서 인구 통계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중에 20대에서 30대, 20살에서 39살의 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하이면 예. 50명 미만이면 예. 이제 그 지역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 이제 돌아가시는 분 수는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예. 적다 그 얘기인데요. 그 지역들이 지금 그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전라북도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전라북도 있는데요. 지역지를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전라북도 14개 시군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 10개 그 시군이 빨간색이니까 예. 당장 20, 30년 뒤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이론적인 그 셈법이 나오는 셈입니다. 예. 그 군산, 익산, 완주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상황이 낮고 예. 전주는 그 청년 인구가 그보다 많아서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가운데서 10개 시군은 20년 또는 30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지방 소멸론이 있다는 건데요. 황석순 교수님, 좀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를 산출할 때 매년 7월 1일 날 예. 사망자 수는 빼게 되고요. 출생아 수는 더해서 예. 그래서 인구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해서 인구를 산출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 인구의 자연 감소분이 더 큰 거고요. 예.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런데 출산율조차도 낮은 거죠. 초저 예, 출산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산율이 2명이 유지되고 다른 지역에 인구 유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아마 전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출산율이 2명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떤 공동체가 증발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이 지방소멸 말고도요, 이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면 뭐 경제라든지 사회 이 여러 가지의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 같은데 전학근 교수님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이 인구 문제로부터 촉발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뭐 일단 가장 좀 글쎄요, 뭐 순서가 적은 단위, 큰 단위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첫 번째는 방금 인구 소멸과 관련지어서 이 공동체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전라북도와 같은 우리 이 농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자체가 지금 붕괴된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마을이나 촌락들이 이미 이제 사라질 정말로 위기가 있는 것이죠. 예. 한 마을에 뭐 최소 20가구 이하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촌락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기능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있다. 이제 예. 이런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글쎄요,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일정 부분 커서 자라게 되면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요. 우리 전라북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2018년도 고입 이 시험에는 예. 이제 시험 안 보겠다라고 예. 하는 정도, 사실 시험을 봐서 걸러내야 될 아무런 예. 의미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예.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노인 부양의 문제를 이야기를 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2007년에는 노인 부양 비율을 갖다 측정을 하게 될 때 대략 7명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7명이 어르신 한 분 정도를 이렇게 부양하는 지금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요. 2015년에는 대략 4명에서 1명, 그리고 2030년 넘어가게 돼서 이제 더 가게 되면 결국 1대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어르신 한 분을 갖다가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이게 이제 사회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 사회보장의 작동 원리를 여기서 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예. 기본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나중에 지금 그 은퇴에 있었던 그 노인 인구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Pay as you go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야기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지금 대선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그러긴 한데 국방의 문제까지도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안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큰 경고가 아닌가. 인구 예. 문제는 단순한 인구의 증가, 축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자체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파장들을 생각한다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교육 부분, 또 그리고 노인 부양을 비롯한 복지,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안보라든지 국방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데요. 과수원 마을을 제가 조금 그러시죠. 덧붙여서 예. 말씀 좀 드릴까요? 2010년 기준으로 이 마을에 20가구가 안 되는 과수원 마을이 전국에 3,091개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만 농촌에서 지나치게 인구수가 적은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을을 예. 얘기하는 거죠. 옛날과 같은 그 공동체의 예. 모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예. 볼 수 있는 그 최소 기준이 이제 20가구 정도로 잡아서 보면 예. 3,091개였는데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 있는 데가
1,027개입니다. 예. 정확히 그 3분의 1이 전라북도 안에 예. 있는 저 과수원 마을 숫자가 예.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북연구원에서도 이 무렵쯤에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읍은 이제 그 군 단위에서도 그 인구의 한 40~50%, 50~60%까지 몰려 있는 곳이니까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예. 면 단위 지역의 구심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학생이 주니까 예를 들면 뭐 미장원, 예. 이발소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사라지고 예. 조금 더 나가면 정육점, 뭐 철물점, 나중에 이제 영농 자재를 파는 그 점포들까지도 거의 그게 차례대로 단계대로 사라지면서 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예. 더더욱 불편해지는 예. 그런 악순환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사했던 실제 인구 그 작년도 저 읍면동별 조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24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예. 그 가운데 93개 면 지역에서는 2016년도에 10명 이하의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특히 면 지역으로 놓고 보면 3개 중에 2개 중에서는 1년 동안 10명도 채 태어나지 않았고 나머지 덕과면에서는 아예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된다고 보면 10년, 20년 뒤에는 농촌 지역에서 정말 군청 소재지 정도 이외에는 정말 그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예.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지 어떤 커버리지 문제라든지 행정 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최 교수님께서 그 노인 부양 부담비가 예.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이거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갈등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이 예, 아마도 예.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젊은 세대는 점점 축소가 되는데 예. 노년 인구는 증폭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인구 문제가 정말 국가의 전망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2자녀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국가 산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것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아파트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 평수 개념을 얘기하면 이제 34평, 예, 예. 31평 기준이 제일 많고요. 예. 또 그 이전에 이제 5인, 6인 가정의 경우에는 뭐 48평 기준으로도 있었는데 예. 아파트 기준도 그렇고 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단위도 그렇고요. 예. 아까 국방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국방의 기준의 경우에도 가구당 평균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었는데 그것 자체도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지진과 같은 예. 현상이다라고 우리 인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70년대, 우리 80년대 되면 마이카 시대가 돼 그렇게 가능하게 했었던 견인 동력 세력이 예. 부전 자원이 없는 우리 국가의 경우에는 결국 인구였는데 예. 그 인구가 바닥에 나다 보면은 결국 예.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국가는 정말 이런 그 눈부신 그 성장이 예. 멈춰버릴 수 없고 예. 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국가 알겠습니다.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가를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는데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쓴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이를 왜 안 낳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예. 제가 보기에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것은 많은 연구들에서도 지금 뒷받침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코리아 같은 그런 곳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그리고 초저출산이 된 것에 관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 거의 70% 이상들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1번이 압도적인 1위가 양육 그리고 부양 교육 부담입니다.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겁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일단 뭐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쭉 이야기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보육과 관련된 보육 인프라와 같은 것들도 잘 안 돼 있고요. 예, 이제 그리고 또 근로 환경이 그래서 또 잘 안 돼 있는 것이죠. 특히 여성 근로자의 이 위치 자체가 또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아이를 갖다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녀관이랄지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관 자체도 지금 약화돼 가지고 예. 실질적인 조사를 따르게 보게 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30대 초반의 이 젊은이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아직도 미혼 상태에 있다는, 결혼하지 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갖다 낳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 굉장히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제적인 이유, 또 그리고 보육 환경, 그리고 여성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젊은 세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김명주 선생님도 혹시 아이 왜 안 낳는지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계속 여자들이 많이 있는 직장에서 예.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 아이는 첫째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안 낳겠다는 그런 엄마들이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둘째 아이를 안 낳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남편들의 육아 참여가 예. 가장 문제다. 예. 그리고 물론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때 일가정 양립도 어렵지만 남편들이 어떤 태도로 육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예. 둘째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겠다. 예.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교적인 이런 그 문화 때문에 프랑스처럼 저출산이 성공한 나라가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동거에서 나온 자녀라든지 예. 뭐 결혼 자녀라든지 어떠한 차별이 없이 예. 똑같은 대우를 받는 데 비해서 저희 같은 나라에서는 만약에 동거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예. 경우에 이 아이가 정말 예.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예. 문제들을 낳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예. 정말 예전하고 많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의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안 낳고 하나로 끝나는 단산으로 끝나는 이 이유는 아빠들의 양육 참여가 예.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나중에 대책 부분 할 때 그 부분 좀 더 짚어보기로 하죠. 그 합계 출산율을 조금 전에 봤었는데 그 보면 일부 지역은 좀 그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건 혹시 여러 가지 그 뭐 소득이라든지 경제적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출산율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왕 교수님? 원인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만 더 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은 예. 20대와 30대가 경력, 우리 그 일과 관련된 경력을 예.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연령대고요. 근데 그 연령대가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이죠. 예. 그럴 때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 다 자아 성취 욕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예. 최 교수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이제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적인 어떤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성이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구도라든가 예. 또는 그 낳은 아이를 공보육 체계를 통해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예. 가능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최근 저희 정부에서 육아휴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비율을 살펴보면 예. 2016년에 사실 전체 여성 근로자 중에서 7.9%밖에 예.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 아빠들의 경우에는 더 낮아서 작년 기준으로 1,878명밖에는 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낳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관통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서구 국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똑같은 서구 국가라도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예.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태리, 그리스 같은 나라는 출산율이 2.1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예. 뭐 우리 국가보다는 높아서 예. 한 2.5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예. 상당히
올라가 있죠. 2.1에 예. 이제 근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그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그래서 가사 노동을 분담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기업 자체도 가족 친화적인 고용 문화를 완성해가는 국가 전체의 변화. 아까 인구 문제로 인해서 예. 국가 근간이 흔들린다고 예, 예. 했기 때문에 예. 국가 전체가 같이 변해가지 않으면 인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고 원인도 그렇게 국가 전체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경제 또 개인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인구의 저출산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럽 국가 같은 유럽 국가 내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강한 곳은 출산율이 더 좀 떨어지는군요. 예. 이승환 기자께도 좀 그 원인을 잠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말씀 좀 들으면 그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화면 잠깐 보고 또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어떤 원인과 관련해서 덧붙일 말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남성의 육아 참여 부분 저도 조금 예. 덧붙여볼까 하는데요. 그 여성 육아휴직도 상당히 쓰기가 어렵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지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예. 지금 제가 작년 기준으로는 뭐 3, 4%, 5%가 최 안 됐던 예, 것으로 예. 전체 육아휴직 갔던 사람 중에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남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육아휴직을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 조직 안에서 자기의 그 경력 단절이랄지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가 걸어지고 그 해당 기관이나 기업체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취재할 때 보면 사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서 휴직을 가게 되면 예. 그만큼의 인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예. 나머지 직원들이 메우거나 아니면 예. 추가로 또 예. 파타임을 해서 메워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금 상당히 취약해서 사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가족 친화적 고용 문화도 있어서 기업도 같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상한 기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 위에 눈치가 있다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 특히 국가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지역 단위의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뉴스 리포트를 최근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시군들이 다양한 출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제 효과는 턱없이 미흡했던 셈인데요. 기존 출산 정책을 다시 점검해서 처음부터 판을 새로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점래 씨는 지난해 생각지 못한 넷째 아들 가온이를 낳았습니다. 늦둥이 출산에 이것저것 부담이 컸던 조 씨에게 군에서 주는 1,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죠. 지금 현재 제가 아기한테 들어간 비용은 제 돈은 별로 없으니까 거의 안 들어갔으니까 거의 군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지금. 인구 3만 명의 아슬아슬을 줄타기를 해온 순창군은 지난해 출산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출산 하루 전까지만 전입 신고를 해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지 않고서는 우리 농촌 군부가 근간이 되는 인구를 절대 늘릴 수가 없어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순창군은 이후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생아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출산이 갈수록 급격하게 줄면서 순창 이외의 여러 시군은 물론 전라북도까지 관련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관을 비롯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인구 종합 계획도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에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보육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출산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리포트를 잠깐 보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출산 장려 대책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교수님, 출산 장려금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나라의 아이 숫자가 이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유아기에 지원으로만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무자녀 여성과 한 자녀를 이미 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전체 수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그때 왜 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순위가 자녀 교육비 때문이다라고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영유아기에 집중된 출산 장려금은 단기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근본적인 어떤 효과는 거둘 수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저출산 문제에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예. 개인의 마음의 변화와 또 일자리 경제와 관련된 예. 변화 또 저희 국가의 독특한 또 인구와 관련된 측면이 뭐냐면 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 비용이 많이 드는 자녀를 적게 낳자라고 예. 하기 때문에 한 명을 낳기 때문에 문제인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즉 공교육 수준을 올리고요. 또 교육의 지나친 경쟁 구도가 좀 약화되는 예. 이런 세 가지 삼각 구도의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영유아기에 집중된 출산 장려금 전혀 저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없었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무료 영유아 그 출산 장려금으로 국가에서 53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출산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 출산 장려금에 집중된 정책은 소용이 없다라는 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기자는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소용이 없다라고 학자들께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완해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얼마간은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세 자녀 입장에서도 아빠인데요. 아이들 기르고 하다 보면 물론 전주 시 지역은 뭐 사실 저런 군 지역처럼 주는 것은 뭐 거의 없는데 굉장히 적은데요. 나름대로 군 지역 환경에서 놓고 보면 영유아기 때만큼은 그래도 도움이 되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에서 지금 시군구 가운데 출산율 1위를 지금 최근 4년 연속 전라남도 해남군이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비평이나 얘기들이 좀 덧붙여질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거기는 보면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 전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온 이래로 꾸준히 지금 어쨌든 늘고 있습니다. 예. 비단 그것이 출산 장려금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출산 장려금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유아기에 포커싱이 좀 돼 있다면 그게 영유아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인 정책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남군에 가서 보면 거기가 1년에 지금 30억에서 33억 정도를 이 출산 장려 정책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에서 30억이 넘는 예산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지역 내에 있는 미혼 남녀의 1박 2일 만남까지 주선을 해서 결혼율을 높이고 지역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까지 할 정도로 이 정도로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차원의 대책,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훨씬 중요할 텐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첫 번째 여쭤본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출산 장려금 대책이어서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시각을 한번 정립해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들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혹시? 저는 물론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저도 오랫동안 독일에서 뭐 유학을 하면서 직접 아이도 낳고 기르고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킨더겔트라고 불러서 이제 아동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한시월 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2년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또 이제 양육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중요한 포커스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국가의 특징은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일시적인 일종의 그 방편과 같은 방식으로 장려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역시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지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8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출산율이 급 강화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토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예. 아까 방금 예. 그 계속 지금 그 뭐 일가정 양립과 관련지어서 예.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육아휴직과 같은 예. 얘기를.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핵심만 좀 정리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저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예. 분명히 가야 됩니다. 예. 그 바람직한 방향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대안이 나올 거니까요. 예. 자, 이 말하자면 육아휴직을 하게 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더더군다나 자영업자까지 자영업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제도는 있으나 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은 많지 않다.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남성입니다. 아까 또 예. 남성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남성의 육아휴직 그리고 가사분담에 참여하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 남성이 이 육아휴직을 갖다가 감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조건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소득의 70 내지 80% 정도,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보존이 됐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예. 대부분의 여전히 지금도 주 양육자로, 소득자로 예. 남성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소득을 감수하고, 소득의 저하를 감수하고 내가 자, 이 양육을 갖다가 전담하겠다고 예.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게 핵심이죠. 예. 어쨌든 여성이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한데 양질의 일자리가 남성 또 여성 공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인 그 문제를 원인 부분에서 짚어주셨는데 경제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 그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명준 센터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거지만 예. 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예. 어쨌든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예. 가장 중요하고 예. 제가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 화장실을 가보면 예. 그 밖에 안내판에 기저귀 가리대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예.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어느 화장실을 가도 예. 남자 화장실에 아마 그런 예. 그 기저귀 가리대가 설치돼 있거나 예. 예. 이러지 않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예. 제도는 어쨌든 공공기관부터 해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거나 예. 또는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정말 공공인프라에서 우리가 아이가 저희 같은 경우에 고창군에는 아이 그 신생아 한 3.5명당 좋은 일자리가 하나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뭐 그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이런 육아 인프라를 이렇게 정책적인 거를 조사해 봤을 때 아이들 3.5명당 좋은 일자리가 하나 나오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줄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형성이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점점 아이를 낳는 거를 두려워하고 예.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우에다 미치코라는 그 여성 학자가 얘기한 걸 보면 예. 그 미래를 느낄 수 없는 사회에 새 생명을 내보낸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미래가 좀 보장이 되는 예.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미래가 아빠의 미래가 보장이 예. 됐을 때 예. 아이를 낳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 굉장히 가정, 중요하다. 네, 친화적인 기업 예. 문화뿐만이 가정 아니고 친화적인 그거는 기업 문화까지. 어쨌든 저희가 조금 공공성을 띠고 예. 처음부터 공공기관에서 좀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면 예.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는데 대책 좀 추가적으로 네. 언급해 주실 분이 있다면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그 특히 전라북도에서 이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 위주로 예. 말씀을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하자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의 중요한 이제 이유는 인구 억제 정책 때문에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예. 걸었던 예. 인구 억제 정책 때부터 6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또 하나의 이제 원인이 발생된 시점이 97년 IMF 때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저출산이 더 심화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조혼인율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결혼 비율을 말하는데 예. 그게 뚝뚝 떨어지죠. 예. 그래서 2015년도 기준을 보면 70년대 10건이었던 것이 6건 아래는 5.6건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결국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텐데 예. 결혼부터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그 결혼을 안 하는 청년층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업 문제이고요. 예. 작년에 통계치를 보면 우리 청년 실업률이 100만 명이 넘은 걸로 추산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그 저출산 대책이 조금 옮겨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의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주거비가 너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비 예.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기타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만 기를 때 아기만 기르는 게 아니고요. 예. 시장도 가야 되고 또 뭐 기타 학교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재들이 공공성을 띈다면 생활과 예. 관련된 많은 것들이 공공성을 더 추가해 간다면 아이를 조금 더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예.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또 하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그 시군구가 아니 군구가 많기 때문에 군구를 좀 따로 말씀을 드리면 군구로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첫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군구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교육의 문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아까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게 교육의 문제와 일자리의 문제, 개인의 마음의 문제,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인데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삼각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 이게 더 완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일자리도 불안하고 설령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아이 맡겨서 키울 데 없고 또 육아는 여성만 전담하게 되고 이런 환경이라면 아이를 안 낳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 그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요. 이렇게 사실은 그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그 제시가 돼 있는데 그동안 뭐 그 저출산 뭐 위원회 해가지고 국가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 한 가지만 좀 짧게 좀 짚어주시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 짚었습니다. 예. 다만 그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컸었다는 것이죠. 예.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뭐 육아휴직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그와 관련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시간 노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보십시오. 예.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뭐 브릿지 2020과 같은 그런 계획에서는 예. 바로 이런 것에 관한 알겠습니다. 예, 원인은 예. 지적했지만 노동 감축에 관한 노동 시간 감축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결혼을 해서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예. 그런데 이 신혼 부부들의 집을 갖다가 주택을 마련해 주는 그 정책의 방점이 예. 전세 자금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정말 미친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방점을 거기에 찍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별 효과가 없는 대책만 가지수만 늘어놨다 그동안 이렇게 좀 비판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아, 그러실까요? 네. 30초 이내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시죠. 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결국 62년부터 추진해왔던 인구 억제 정책이 성공을 하는데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의 문제이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직장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관계 형성 능력 또는 다른 사람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예.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미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관련돼서 큰 변화가 있으면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대책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저출산 문제 하루빨리 좀 대책, 튼튼한 대책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